네, 다음은 임금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평소에 많은 편이라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제가 설명을 기재한 것처럼 연봉 내에 뭐 기본급에다가 이제 월 연장 근로시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제 포괄해서 정하는 형태를 통상 그렇게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데, 이게 법에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임금제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판단한 바로는, 이제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52.8%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혹은 뭐 포괄임금제로 광의의 포괄임금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사무직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제 그런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이제 법정 수당까지를 다 일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건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급여를 얼마 주는데 이 급여 안에는 연장수당이나 이런저런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우리 회사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되는 사고이고요. 제가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4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이제 적용이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따로 기본급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는 컨셉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위법이고요. 만약에 어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다 포함해서 선지급을 하는 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네. 급여 항목에다가 기본급 얼마, 그 다음에 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딱 별도로 항목을 기재를 하고, 한 달 연장, 이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제 통상임금에서 가산수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달 혹은 일주에 몇 시간분의 이 연장 근로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그 시간까지도 특정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 연장 근로수당을 선지급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 법에서 제한하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실제 이 경우는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제 초과 근로가 없는데도 그냥 다달이 그냥 이거 고정급 지급하는 거라면은, 요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다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일단 임금에 대해서는 일단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품 미지급, 그러니까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를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민사상 의무 외에도 사업주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근로자가 내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럼 그 진정을 넣게 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하고 이제 쌍방 확인을 통해서 미지급된 금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쌍방 합의로 원만하게 이제 종결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뭐 사업주가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뭐 노동청에서는 그걸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검찰에서는 그걸 이제 어떤 최저임금법이건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건 그런 걸로 사업주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절차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거랑 별도로 그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이게 미지급된 뭐 금품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발급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사업주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지간하면은 일단 노동청에서 한 번의 그런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주는 네, 그 급여를 뭐 지급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사업주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급여가 좀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이제 소액 체당금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받아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종의 그 1,000만 원 범위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한 그 부분 금액을 사업주한테 나중에 구상하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품이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게 체불되면 좀 노동청과 법원 혹은 검찰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뒤에 크게는 사직과 해고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직은 말 그대로 뭐 그냥 언제든지 근로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 이제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은 당장 뭐 안 나오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고민들이 많으신데,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뭐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다라는 당사자 사이 약속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그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서로에게 이제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민법과 그리고 또 뭐 이제 고용노동청에서는 예전에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그 다음 달 말일 때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오늘 사직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4월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가 있어서,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은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직서 내고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결근 기간만큼이 이제 퇴직금 산정할 때 고려가 될 텐데, 다만 이제 뭐 퇴직금 산정은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단서를 붙이긴 했는데, 평균임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손해, 이제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이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몇 곡지 말씀을 드리면, 권고사직은 뭐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고에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회사 쪽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는 거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이직이나 뭐 그냥 쉬고 싶어서 사직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권고사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주 쪽에서 내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강압적 사정이 있으면은 해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권고사직은 이게 실업급여,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는 구직급여인데 이게 뭐 통상 실무적으로는 실업급여라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직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법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이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 이게 뭐 사업주한테 이제 큰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었다거나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구직급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고,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사장님, 이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실무상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고용보험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이제 부정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업주도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해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해고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대원칙인데, 뭐 30일 전에 원칙적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은 한 달치 급여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한 달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뭐 해고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이 있고, 해고 통지는 항상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써서 이렇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뭐 해고에 관련된 조항은 이렇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고,
이게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 해고, 그 다음에 경영상, 그러니까 경영상 이외의 해고, 통상 해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징계 해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용자의 취업 규칙이라든가 내부 징계 규정의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제 근거가 있다는 거 외에도 그 근거가 정당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중에 이제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뭐 없다면은 어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징계 양정이 작은 비위를 저질렀는데 해고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됩니다. 이제 해고까지 간 게 정당하다고 본 사례는 제가 여기 뭐 어떤 직장 상사한테 뭐 욕설 및 폭언을 했다, 뭐 59회 무단 외출했다 등등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특이한 판결로 한두 개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부분을 가장 이제 문제되는 사유로 보는데, 판결 중에서는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분이 2,400원을 횡령한 걸로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 2,400원 해고는 굉장히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취지는 그 회사의 주된 수입이 버스 어떤 운송 수익인데, 버스 기사분이 그거를 횡령했을 때 달리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주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통상적으로는 그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인데, 이것도 법에서 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가 어렵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해고 회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근로자 대표하고 해고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해고를 한 뒤에는 나중에 이제 재고용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해고한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요. 통상해고는 뭐 이렇게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뭐 역량 부족이다. 여기서 이제 역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게 그나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이 근로자가 정규직인데 일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근로자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줘야 되고, 직무 배치라든가 뭐 재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뭐 업무 전환 같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해지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기간이 이제 뭐 며칠, 한 달 이렇게 근무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는 뭐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취업 규칙이 보면 이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곳들을 보면 뭐 이렇게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인한 거를 징계 사유로도 적어놓고 통상해고 사유로 적어놓는데, 징계 사유에 있으면은 무조건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원 근로자성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라 해도 죄송합니다. 임원이 등기했다고 해서 등기했다고 해도 근로자일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재된 것처럼 뭐 판례처럼 이런저런 업무 내용에 대한 뭐 어떤 사용자 지시감독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뭐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부서의 사업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뭐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취업 규칙에 적용을 안 받고 뭐 근태라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로운 편이고, 급여 액수도 다른 근로자하고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뭐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인데, 등기 이사이고 상무 직함 달고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뭐 거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해서 그걸 좌우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이제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이분은 근로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임원분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가 문제될 경우에는 뭐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혹은 뭐 법원을 통해서 그런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에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복직 의무도 있지만 그 쉰 기간 동안에 급여도 다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뭐 경업금지 약정은 보통은 이제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마라라는 그런 취지의 약정인데 이게 이제 전직 금지나 뭐 경업 금지나 이런 게 뭐 법원에서 한 3년 정도면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결이 있는데 그래서 1, 2년 정도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경업 금지 약정 외에도 이제 비밀 유지 서약이든 비밀 유지 계약이건 그런 계약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경업 금지라든가 비밀 유지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론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해뒀을 때 어떤 분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사용자 쪽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몇 개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약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가 몇 가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조항으로 가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근로계약을 하실 때 뭐 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HR 인사노무 일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드렸고 스톡옵션은 이제 분량이 좀 비교적 적어서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쟁점 위주로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임직원들한테 이제 부여하는 이제 권리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이게 이제 주식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하고 차익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고 일반 비상장 기업은 상법에서도 340조 2가 적용되고 상장기업은 따로 또 적용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뭐 이제 회사의 어떤 이사 감사라든가 피용자 그런 임직원들로 제한이 되는데 벤처기업은 그 외에도 뭐 이제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이나 외부 변호사라든가 이제 변리사 이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부여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비상장 기업은 이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이제 50%까지 발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1인당 한도가 10%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인 한도는 10%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관련 법에서 그 행사 가격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여 당시 시가나 권면액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상증법상 평가액이라고 제가 기재해뒀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법에서 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벤처기업법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적용하는 공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 되고요. 부여 절차는 일단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총 특별결의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고 그런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결의 이후에 실제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처기업법 적용이 되는 벤처기업이라면 중기부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상장기업이라면 비상장기업이라면은 본점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그 취소 사유 관련된 건데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벤처기업이냐 아니면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이냐 요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뭐 정년 퇴직을 한다 혹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는 거는 뭐 권고사직도 포함이 되겠고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그냥 일반 비상장 회사는 2년 재직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제 근로자 입장에서 좀 너무 제한이 많고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이건 법상 요건이 이렇다는 부분을 제가 환기를 드리고
스톡 옵션을 부여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 사유를 별도로 이제 정관에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의 뭐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끼치거나 뭐 파산, 해산 제가 여기 이제 예시로 든 조항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톡 옵션 취소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취소 사유가 뭐 정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시간 내에 이제 인사노무 전반과 스톡 옵션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두서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질의응답 시간도 있지만은 별도로 또 Q&A를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오늘 뭐 시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회사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데 보통은 이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카드를 찍거나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저게 없더라도 실제 문제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출근 시간이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출근해서 보통 뭐 메신저 로그인 시간이라든가 내가 이제 밤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일을 이제 뭐 이메일로 주고받은 시간 혹은 뭐 전화 통화 시간 등등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일을 수행했다라고 제3자가 봤을 때 이제 합리적인 범위에서 증명이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근로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 근로시간 인정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없고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출퇴근 이제 카드를 찍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간 이후에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결제를 올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는 뭐 근로자건 사용자건 쌍방 모두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사용자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요? 네, 뭐 일단 임원이라 하면은 근로자하고 상관되는 개념인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임원이라는 게 또 상법상 있는 개념들, 상법상 또 통용되는 개념들하고 같이 사용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사용자, 근로자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하시면은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틀린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임원도 이제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임원이다 등기 여부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함이 이사다, 상무다, 전무다라는 그런 직함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그냥 아예 다른 평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명함에는 상무이사라고 적혀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임원 여부와 근로기준법에서 혹은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은 그냥 아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서 임원이라는 거를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면 아마 이해가 정확하실 것 같네요. 현재 자율적 재택근무 진행 중이며 개인별로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적 일일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40시간 근로한다. 사용자가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초과 수당을 지급한다로 가능할까요? 네, 뭐 이게 간주 근로시간제, 뭐 이게 아마 재량 근로제를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재택근무하면은 글쎄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이게 유행 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런 형태로 합의를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뭐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가지고 뭐 시간을 선택한다. 근데 그 합산하는 이제 산정하는 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책정한다. 네, 이런 형태로 정한 뒤에 그 기간을 통산해서 이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아마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취지가 아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40시간 동안 그냥 어떻게 근무해도 40시간만 근로한 걸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간주 근로시간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답변을 원만히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은 자유롭게 질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기탄 없이 추가적인 질의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영재 변호사였습니다.